우리 최초로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이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설득하러 갔거든요. 자주 가시네요, 대표님. 저는 지금 민변 선배예요. 아, 민변 참여연대 선배예요. 아,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병립형을 하면 진다. 연동형을 해서 1대1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출하셨고 또 지난 4월에 재선에 성공하신 민병덕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디어 이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재선 소감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초선 때는 많이 기뻤어요. 네. 네, 초선을 뭐 민변 활동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의원 된 게 아니라 10년 걸려서 했거든요. 민변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시민사회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허하다. 실질적으로 이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로 10년에서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만에 겨우겨우 2020년도에 들어갔으니 그때 기쁨이라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주요한 핵심 근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무게감, 책임감 그런 것들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사회가 좀 풀어내야 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과제 혹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새아이의 아빠 민병덕이었거든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초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새아이의 아빠 민병덕. 예. 그 핵심 뭐냐면 우리 새아이가 첫째가 저랑 30살 차이 나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10년, 20년 뒤에 20년 뒤 정도라고 봤을 때 그때 사회를 상정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지질이 궁상 고생하시면서 내리사랑을 해왔거든요. 저도 물론 우리 자식들이 저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데 부모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류 최초로 더 나쁜 세상이 명확해집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그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네. 인류 최초의 더 나쁜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 최초로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간다면 환경의 문제 지금 우리는 매년 갈아치우는 역대 최고의 폭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실 수 없는 공기, 마실 수 없는 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이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한번 그걸 심각하게 상상해 보면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이런 정도로 환경의 문제는 심각하고 환경, 기후위기 이런 문제는 심각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문제들은 다양한 각도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이런 전쟁 국면이 아닌 통일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한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공동체가 극도로 분열돼 있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되고 사회적으로 양극화돼가지고 막 정신병들도 창궐하고 이런 사회가 아닌 공동체가 어느 정도 복원된 그런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과제가 탁탁탁 도출이 돼요. 기후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 양극화, 그다음에 평화, 이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많이 나라 한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애들이 불행해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나라고 합니까? 환경 문제, 통일 문제, 뭐 국민의 어떤 통합 문제, 그다음에 경제 양극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난 뭐 선거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당내에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병립형 핵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통합비례정당 추진 단원으로 협상에도 참여하시고 하셨던데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막판까지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의원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님의 속내는 당시에 어땠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이미 뭐 결심을 하신 상태였다라는 거네요. 저는 그 그렇게 전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설득하러 갔거든요. 아 직접. 네, 물론이죠. 저는 어디 뭐 토론- 대표실로 네, 가셨습니까? 물론이죠. 어.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80명 조직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나가서 왜 연동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설파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직과 이런 이론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 와중이고 핵심이 이재명 대표님인데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병립형으로는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이 현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병립형을 하면 진다. 연동형을 해서 1대1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에서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세력을 넓히고 이 과정에서 극대화시키는 이 힘이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지난 대선 때에도 연동형 하겠다고 정치개혁 하겠다고 그렇게 막 선언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신뢰 없는 약속 안 지키는 이재명 이 모습으로 어떻게 다음 대선을 치릅니까? 예, 다음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상으로나 따뜻하고 유능한 그런 이미지의 보수 후보가 나올 텐데 거기에 우리 약속 안 지키는 이재명 딱 비교해가지고 다 지난 대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당대표가 돼서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약속 안 지키는 이것으로 확 지키는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 아닌 그런 상대방의 후보를 이깁니까? 라고 설득하면서 저는 대표님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이길 수 있는데 대표님이 치명상을 입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민의원 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 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민병덕은 그리고 민병덕이 설득하는 우리 이 민주당의 또 대단히 건강한 그룹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150석을 뺏기면 안 되는데 연동형에서 150석 뺏기면 어떻게 되냐. 계산으로 딱 병립형은 150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150석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기존의 약속 지키는 것보다 150석을 우리가 지켜서 저쪽이 국회 권력까지 가져가게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함으로써 150석을 저쪽에다 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하나를 갖는 그래서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된다를 갖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명분과 더 큰 실리 우리가 200석 가까이 돼야 되는 더 큰 실리를 두 개를 다 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를 확 선택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두 개 세력이 막 있고 이게 옥신각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대표님 주변에 당직 맡고 있는 분들은 다 그냥 100% 병립형이었어요.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정청래 정청래님도 그러시고 다. 근데 그때 제가 병립형을 주장하는 이제 유튜버, 그다음 연동형을 주장하는 유튜버 2대2 해가지고 토론을 디베이트를 했어요. 디베이트를 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병립형의 내용은 뭐고 그것의 장단점이 뭐고 연동형은 어떠하고 이것에 서로 간에 질문 공격들을 해보게 하고 이것들을 국민들이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단의 건강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때 만약에 병립형 일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가
병립형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를 한심하게 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역할 분담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 그렇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예. 상황이었다. 네. 저는 민변 선배예요. 민변 참여연대 선배예요. 아, 이재명 대표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민변이고 참여연대 선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님은 민 변호사는 시장이 딱 어울리는데. 시장을 예,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라.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라. 민 변호사가 구체적이지 않냐. 구호만 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막 얘기하니까 네. 민 변호사는 시장이 딱 어울리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2년 뒤에 지방선거 때 혹시 뭐 경기도지사로 추천하시고 이러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아니 뭐 대표님이 추천하실 수도 있어요. 잘하신다고. 뭐 그러면은 대표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또 해야 되겠으나 네. 저는 제 갈 길을 어떻게 보냐면 도당위원장을 잘하고 그래서 경기도 선거를 승리하게 만드는 역할이 제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다음 대선에 승리 교도보를 쌓는 것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저는 이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중앙에 가서 제가 뭐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기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뭐 도당위원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직 도당위원장은 선출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출마 결심을 이미 하신 네, 겁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한번 뭐 도당위원장 네.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건지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당위원장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에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진보의 교두보가 돼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숫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 이겼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것이 많이 이긴 거냐? 아닙니다. 부울경에서 우리가 몇만 표를 졌냐면 98만 표 졌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98만 표. 네. 약 2배 가량을 네. 진 거네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부울경을 커버하지 못하면 우리 진보의 다음의 미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없다. 경기도에서 46만 표 이기고 부울경에서 98만 표 졌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는 24만 7,077표 졌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표를 그걸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고 계세요. 네, 너무나 제가 그때 조직 상황실장이었잖아요. 24만 내가 7천. 진짜 이를 갈도록 이거 24만 7,077표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2호 법안이 네. 코로나 대출 장기 바꾸는 것, 네. 10년 이상 바꾸는 장기 것. 대출로 좀 바꾸는 연장해 드리는 거.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거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 법이 안 만들어져서 제가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언급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진짜 민생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 권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민생입니다. 집행 권력을 가져와야지 지금 말도 안 되는 풍선 날아다니는 이 말도 안 되는 저급한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집행 권력을 가져오려면 경기도의 역할은 100만 표 이기는 거다. 100만 표 이기는 것이 그때 캠페인만 잘해서 되나요?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쌓아 나가는 과정을 경기도당 제가 2년 하면서 차곡차곡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의원 뽑는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양에서 10년 동안 경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네.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30% 때려치고 또 4년 더 해가지고 40% 때려치고 또 4년 더 해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분하고 4년 더 해가지고 50%를 넘겨서 이긴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제가 버티고 깻잎 하나하나 쌓아놓는 깻잎 정치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두 번의 실패가 큰 그럼요. 경험 또는 그럼요. 자산이 그럼요. 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근데 그때 저는 대의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실제로 우리 정당이 전위정당이고 투사정당일 때에는 야 밖으로 이 민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좀 독재를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중정당으로 바뀐 겁니다. 이 대중정당 내에서 민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만 민주를 얘기한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야, 네 우리 껄끄럽겠지만 우리 얘기 들어야 돼. 그 비판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근데 왜
내가 권한을 가진 내에서는 안 합니까? 내가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회 단위에서는 민주가 없습니다. 정당 내 민주화도 되게 중요한 가치다. 네. 지금 당원 주권의 핵심은 이 민주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위원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주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당원 주권이라는 것이 당원에게 권리를 준다는 것이 그 포션 조정하는 거, 투표 비율 조정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거고 저는 이것을 민병덕은 이미 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민병덕은 이미 하고 있고 내가 가진 권리 범위 내에서는 권한 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경기도당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경기도당에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은 이제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선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한데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우리 당원들의 어떤 화합을 유도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대선 승리로 반드시 나아가겠다. 당원들을 신나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민병덕이다. 이미 그 방식을 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신나하실 거다. 이게 당원 주권이 실제로 실현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해야지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도 한번 보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증거를 만들잖아요. 고시 권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고시. 저도 고시지만 대법관 선거제를 해야 됩니다. 지방검사장도 직선제를 하자. 고시 출신 몇 명보다는 집단지성이 낫다. 그렇죠, 물론이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구조를 바꿔서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공정 경쟁국을 두면서 그런 걸 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겠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뭐 경기도당 위원장은 잘할 수 있을 거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덕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